1940년 5월 20일 첫 번째 수감자들이 52행침 외곽에 SS가 세운 새로운 강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시설로 시작했지만 곧 나치의 억압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관광지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기차가 전기 울타리와 활성 굴뚝 사이 단지 중심부에 직접 도착했습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왔습니다. 여행은 첫 번째 필터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물도 없고 좌석도 없는 마차. 그 안에는 80명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서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에는 어떠한 민사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손만으로 좌우를 나타냅니다. 작업 또는 제거. 실제로 살상기계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 이미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 아우슈비츠, 죽음의 함정이 된 수용소. 1940년 봄,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제국 당국은 52행침 외곽에 있는 옛 폴란드 군막사를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사망 단지로 개조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남서부 점령군에 의해 상부실레시아로 개명된 이 지역은 필수적인 물류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즉, 주요 철도 교차로와 가깝고 주요 도시 중심지와 충분히 고립되어 있으며 제국의 목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치범 수용소로 시작했지만 이후 세 개의 상호 연결된 수용소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구금, 강제 노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학살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철도 시스템은 죽음의 기계의 주요 동맥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했는데 그들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가축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이 마체는 좌석, 기능적인 창문, 위생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각 열차에는 80에서 120명이 탑승했으며 최대 10일간 지속되는 여정 동안 서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여정 동안 갈증, 배고픔, 환기 부족이 점점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온은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여름철 숨 막힐 듯한 더위로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났고 겨울철 얼어붙는 추위로 저천증이 발생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병자, 노인, 어린아이들이 여행 중에 종종 사망하여 다른 승객들이 수용소에 도착할 때까지 시체와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행의 마지막 구간은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와 비르케나우 사이에 위치한 하역 플랫폼인 유덴람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1944년부터 철도가 확장되면서 기차가 비르케나우 내부에 직접 도착하면서 학살 과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도착 순간은 SS가 찍은 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는 풍경을 객차의 작은 틈새로 들여다보는 혼란스럽고 지친 얼굴들. 착륙은 통제된 혼란의 현장이었다. 문이 열리자 사납게 짖는 독일 셰퍼드견을 데리고 온 SS 장교들이 독일어로 라우스, 슈넬이라고 외치며 명령을 내렸다. 빨리 나가. 며칠 동안의 어둠과 굶주림, 목마름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수감자들은 검은 제복과 무기, 폭력이 가득한 세상으로 비틀거리며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들은 한쪽에, 여자와 아이들은 다른 쪽에 섰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은 몇 초 만에 헤어졌고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택은 냉각 효율을 고려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를 포함한 SS 의사들은 몇 초 만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판단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의 간단한 제스처는 반대 운명을 결정합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아이, 눈에 띄게 병들었거나 허약한 사람들은 소독 샤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일할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더 긴 길일 뿐이었습니다. 노동력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비인간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등록실로 끌려가 옷을 모두 벗어야 했고 이전의 삶과 연결해주던 마지막 소지품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았습니다. 위생적인 조치로 정당화된 이러한 관행은 또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개성을 제거하고 인간을 익명의 대중 속에 동일한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수감자 번호 지정은 개인정보 해제 과정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수용소 관리들은 바늘 도장과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수감자들의 왼쪽 팔뚝에 숫자 순서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과정은 최종적인 전환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록에 있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수용소 내부 행정에서는 이 번호가 이전의 정체성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지정된 제복은 세로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과 회색 옷으로 되어 있었고 피부를 자극하는 거친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발은 종종 짝이 맞지 않는 나무 나막신이나 이전에 신었던 부츠였는데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기본적인 옷 위에 각 수감자는 가슴에 색깔이 있는 삼각형을 꿰매 입어야 했는데 삼각형의 색깔은 나치 분류체계 내에서 수감자의 계급을 나타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정치범입니다. 녹색은 일반 범죄자에게 적합합니다. 반사회적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분홍색은 동성애자를 위한 색이다. 유대인들은 체포 이유와 관계없이 다윗의 별을 형성하는 노란색 삼각형 2개를 착용했는데 이는 종종 그들의 하위 범주에 따라 다른 색상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코딩을 통해 경비원은 수감자의 유형을 즉시 식별하여 차별화된 처우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런 강요된 계층 구조에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했고 가장 나쁜 작업 할당과 가장 잔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등록 과정이 끝난 후 수감자들은 수용소 기록 보관을 위해 3가지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특정 막사에 배정되었는데 그곳에서 카포 일반적으로 SS에서 위임받은 베테랑 수감자가 그들에게 위협과 경고를 섞어가며 수용소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막사의 배치는 체계적인 비인간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7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건물에는 종종 1000명 이상이 수용되었습니다. 적절한 매트리스 없이 3단으로 지어진 2층 침대 때문에 사람들은 이가와 진드기가 들끓는 집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모든 인치가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가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불복종, 느림, 약점이라도 보이면 즉시 처벌을 받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수용소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화장터 굴뚝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영인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라는 냉소적인 슬로건이 새겨진 아우슈비츠 입구를 통과한 수십만 명에게 그 입장 과정은 죽음이 여러 형태로 찾아올 수 있는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피로, 질병, 기아,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많은 경우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문명사회의 규범이 중단되고
죽음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의 무자비한 논리로 대체된 평행 우주. 죽음의 시계, 아우슈비츠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설계된 억압의 구조로 기능했으며 모든 물리적 환경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은 특정 목적, 즉 수감자들을 최후의 탈진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착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복합단지의 공간적 구성은 이러한 의도성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1호는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배치된 기존의 벽돌 막사를 사용했습니다. 훨씬 더 컸던 비르케나우, 즉 아우슈비츠 2호 수용소는 거의 산업화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각 구역은 수감자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즉 여성 수용소, 로마인 가족 수용소, 임시 수용소,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모노비츠 또는 아우슈비츠 3호는 본질적으로 독일 산업계인 IG 파르벤에 봉사하는 노예 노동 수용소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체 경계는 2개의 평행선으로 배치된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즉사를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선들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순찰되는 감시 통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150m 강역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된 관측탑에는 기관총과 강력한 탐조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야간 근무를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봉쇄 시스템은 영구적인 공포의 심리적 체제로 보완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막사는 의도적으로 비인도적인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르케나우의 이 시설은 원래 52마리의 말을 위한 마구간으로 설계되었지만 극도로 혼잡한 환경에서 최대 1000명을 수용했습니다. 3단으로 배치된 나무 침대에는 적절한 매트리스가 없어서 수감자들은 기생충이 들끓는 집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에는 기온이 자주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단열과 적절한 난방이 부족해 동상과 심각한 저천증이 발생했다. 위생시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생시설은 콘크리트 채널에 긴 구멍이 줄지어 나 있는 형태였으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접근은 특정 시간에만 엄격히 제한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과 몇 분 간격으로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화장지, 흐르는 물, 적절한 세면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은 이질이나 발진 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퍼지는 감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하루는 새벽 전부터 잔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 금속 종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감자들에게는 옷을 입고 물이 있으면 간단히 씻고 검사를 위해 방을 준비하는데 불과 몇 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구타나 식량 배급 거부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11 의식인 점호 또는 출석 확인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폭우, 폭설, 극한의 기온 등 날씨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자는 중앙광장에 완벽하게 정렬된 줄을 서서 수감자 수를 세어야 했습니다. 수치가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밤에 수감자가 죽으면 변경 동료들이 시체를 부대로 운반해 가서 그것을 수감자 수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아침 아펠 식사가 끝난 후 그날의 첫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커피라고 불리는 진하고 쓴 액체였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영양가는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배에 아침 식사를 먹은 뒤 임무에 따라 코만도 또는 작업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업장으로 행진하는 과정은 종종 수감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질서 있는 대열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왜곡된 현실감을 더욱 강조하는 기괴한 병치였다. 아우슈비츠의 강제노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했으며
모두 극심한 고난과 위험한 환경이 특징이었습니다. 모노비치에 있는 IG 파르벤 공장에서는 수감자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합성 고무바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이로 인해 화학 화상과 점진적인 중독 증상을 겪었습니다. 근처 채석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카포에 감독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과하는 블록을 운반하여 돌을 캐냈는데, 카포는 약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주저없이 때렸습니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막사 확장, 배수로 준설, 도로 유지 관리, 변소 청소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인프라가 운영되었습니다. 특정 수감자 집단은 캐나다라고 불리는 창고에서 일하며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서 압수한 옷, 신발, 안경, 보철물, 귀중품 등의 소지품을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가공되고 포장되어 재사용을 위해 독일로 배송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과시하는 기괴한 행위였다. 수용소의 내부 행정은 독일의 관료주의적 정밀성과 선택된 수감자에 대한 위임된 통제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각 막사 내의 권한 계층은 빌록 알테스테 또는 막사 지도자, 보통 베테랑 수감자에서 시작하여 스투벤디엔스트 또는 조수, 마지막으로 특정 작업 그룹을 담당하는 카포트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수감자 스스로가 다른 수감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어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억압적인 시스템에 강제로 공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식단은 수감자들을 만성 영양실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신체적으로 붕괴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계산되었습니다. 하루 배급량은 1300칼로리를 넘지 않는데, 이는 격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에게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점심은 대게 물기가 많은 수프 1리터에 순무, 감자, 양배추 조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넣은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검은 빵 300g으로 구성되었고, 가끔은 합성 마가린 한 스푼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소시지 조각이 곁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배급으로 인해 수감자들 사이에 극심한 긴장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배급을 담당한 사람들은 특권적 지위에 있는 수감자들로 종종 총애하는 친구나 동포들을 배급받았고, 새로운 사람이나 가장 약한 사람들은 더욱 적은 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생존 역학은 연대에 대한 기존 관념을 침식했지만, 국적, 언어 또는 이념적 친화성에 따라 수감자 집단이 상호 지원 시스템을 조직한 주목할 만한 예외도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배고픔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체는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그 다음 근육 조직을 소모하고, 마지막으로 내장을 소모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상태로의 진행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무슬림이란 영양실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감자를 수용소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해골 같은 얼굴, 움푹 꺼진 눈, 느린 움직임, 집중력 부족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변함없이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징계 제도는 계산된 공포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가장 사소한 위반 행위에도 비례하지 않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업무 중 대화, 허가받지 않은 물건 소지, SS 장교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음, 또는 자의적으로 골라내어 모범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벌 방법은 나무 막대기로 체계적으로 때리는 것부터 팔을 등 뒤로 묶어 매달아 어깨가 탈구되고 점차 질식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잔혹한 처벌까지 다양했습니다.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의 11번 블록은 수용소 내의 감옥 역할을 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조차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방에는 90곱이 90cm 크기의 좁은 공간에 수감자들이 서 있어야 했고, 며칠 동안 앉거나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10번과 11번 블록 사이의 안뜰에는 검은 벽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으며 종종 경고의 의미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수용소의 병실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전실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약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수감자들은 특별 막사에 모아졌는데 그곳의 더욱 불안정한 환경은 그들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SS 의사들이 실시한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너무 약해져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내어 바로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생존 통계는 이 정권의 치명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40년과 1945년 사이에 아우슈비츠로 추방된 약 130만 명 중 11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거나 연합군의 징역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수용소 운영에 마지막 몇 달 동안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가스실, 진짜 나치 살인기계. 1943년 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산업화된 죽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3, 4, 5로 지정된 4개의 건물은 비르케나우의 다른 위치에 있었으며 각 건물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라 대량 학살에 최적화된 인간 처리 시설로서 꼼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은 평범한 외관 아래에 치명적인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반지하의 벽돌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 화장터 2호와 3호는 일반적인 소독시설과 비슷한 입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복도는 벤치와 번호가 적힌 옷걸이가 설치된 라커룸이라는 큰 방으로 이어졌고 추방자들은 나중에 찾기 위해 옷을 맡겨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방은 주가스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약 21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공간에는 구조적 기둥, 낮은 천장,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샤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더 간단한 제4, 제5 화장터에는 지면에 가스실이 있었고 작고 밀폐된 창문이 있어서 SS 요원들이 그 창문을 통해 치명적인 물질을 주입했습니다. 타르실, 가스실, 화장터를 하나의 건물로 통합한 것은 벙커 1, 이와 최초의 실험적 가스 처형에 적합한 오두막과 같은 임시시설을 통해 시작된 기술적 개선 과정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이 치명적인 공간의 기술적 설계는 공학과 건축 원칙을 살인의 물리와 결합했습니다. 금속으로 강화되고 두꺼운 유리로 엿볼 수 있는 구멍이 달린 방해문은 압력 장치를 통해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에는 외부에서 제어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먼저 가스를 유입한 후 배기하여 시체를 제거하는 인원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3 화장터의 방 천장에는 구조물 외부에서 관통하는 4개의 중공 금속망 기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SS 장교들은 이 기둥을 통해 상업용 살충제인 지클론 B 결정을 쏟았습니다. 지클론 B는 청산가스를 다공성 과립에 흡수시킨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차 치명적인 가스를 방출하여 방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멸 절차는 체계적인 기만과 기술적 효율성을 결합한 확립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특별 처우, 즉각적인 가스 처형에 대한 행정적 완곡 표현을 위해 선택된 수송편은 철도 램프에서 화장터로 바로 이동되었습니다. SS 요원과 존더 코만도 수감자들은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새로 도착한 수감자들에게 막사에 배정되기 전에 소독 샤워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타르실 안으로 들어가자 SS 장교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나중에 찾기 위해 번호가 적힌 옷걸이에 옷을 걸어두고 신발끈을 묶어두고 옷걸이 번호를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때로는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작은 비누 조각이나 수건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만 행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까지
최대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상황의 진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독가스로 죽는 순간은 공포의 절정을 상징했습니다. SS 의사가 외부에서 과정을 감독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지정된 구멍을 통해 지클론 B 결정을 주입했습니다. 몇 분 만에 방출된 청산가스는 세포 질식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눈이 타는 듯한 느낌, 점진적인 호흡 곤란, 경련을 겪었고 결국 심폐정지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은 10분에서 20분 이내에 발생하지만 주변 온도, 모여있는 사람의 수, 지클론 B의 복용량 등의 변수에 따라 사망 과정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의 내부 구조는 최후의 끔찍한 역학관계를 드러냈다. 시체는 종종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천장 근처에 희소한 산소 분재에 도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가장 강한 시체가 맨 위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피가 나고 입과 코에 피가 섞인 거품이 있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인간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었으며 본능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가스 처리 후 강제 환기 시스템을 통해 약 20분 동안 독성 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그제서야 유대인 포로로 구성된 부대인 존더 코만도가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존더 코만도는 이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체를 다루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체적 힘을 기준으로 선발된 이들은 임무에 참여하지 않거나 감정적 저항을 보일 경우 즉각 처형당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존더 코만도는 산업적 효율성으로 일련의 기괴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얽힌 시신을 떼어놓았고 마지막 순간에 친척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체에 물을 뿌려서 시체의 폐기물과 가스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각 시체에서 귀중품을 조사했습니다. 숨겨진 반지, 속옷에 꿰맨 보석, 금리 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팀은 펜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금리를 뽑아내고 SS 장교가 감독하는 용기에 전리품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자루에 담아 나중에 독일로 배송했는데 독일에서는 매트리스 속재, 잠수함의 단열재, 산업용 섬유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괴한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제2, 제3 화장터에서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제4, 제5 화장터에서는 직접 끌어서 화장터로 운반했습니다. 시체는 특수 들것에 실려 아우슈비츠를 위해 특별히 독일 회사인 토프 운트 죄네가 설계한 화장터로 옮겨졌습니다. 각 화장장에는 여러 개의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화장장 2와 3에는 3중 소각로 5개, 화장장 4와 외는 8중 소각로 2개가 있었습니다. 이 소각로는 처음에는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했고 나중에는 혼합 연료를 사용했으며 섭씨 8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작동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화장장 하나당 시신 한 구를 화장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최대한 많은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최대 3구의 시신을 동시에 화장하게 되었으며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성인과 어린이를 합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 과정은 한 번에 약 30분이 걸렸고 그 후 소모되지 않은 뼈 유해는 금속 망치로 손으로 분쇄하여 고운제가 되었습니다. 이 유해는 처음에는 용기에 담아두었지만 1944년 헝가리 유대인의 대량 추방을 비롯하여 희생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스툴라 강에 직접 뿌리거나 주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인 화장 처리 용량은 엄청난 수치에 달했습니다. 화장터 2와 3을 합치면 하루에 최대 4,416구, 화장터 4와 외선은 하루에 1,929구가 처리되었습니다. 헝가리 유대인 강제 이주가
절정에 달했던 194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이러한 시설이 명목상의 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가동되어 기계 고장이 잦았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장터 위 뒤쪽에 넓은 야외 화장 구덩이를 파고 철도 선로로 만든 그릴에서 수백 구의 시체를 동시에 태웠습니다. 그릴은 장작더미에서 직접 모은 나무와 인간의 지방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약 900명의 수감자가 교대로 근무해야 했으며 하루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존도 코만도의 구성원들은 화장터에 인접한 방에서 수용소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격리되어 살았으며 신체적 작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 배급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전체 집단이 해산되고 새로운 수감자로 교체되면서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환에도 불구하고 존도 코만도의 일부 구성원은 자신의 경험을 부분적으로 문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장터 근처에 묻힌 사본이 전쟁 후에 발견되었는데 그 사본에는 기술적 절차가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강제 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가슴 아픈 인간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멘 그라도프스키, 라이프 랑푸스, 잘만 레벤탈 등이 쓴 이러한 시면의 연대기는 학살의 중심지에서 나온 독특한 증언입니다. 1944년 10월 7일 존데르코만도 구성원들은 피할 수 없는 청산을 깨닫고 필사적인 반란을 조직했습니다. 여성 수용소 수감자들이 일하던 연방군수공장에서 밀수한 조잡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그들은 SS 경비병들을 공격하고 화장터 세 부분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저항 행위는 451명의 참가자가 처형되면서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대량 학살이라는 기계에 맞서는 인간 존엄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944년 11월부터 붉은 군대의 징역에 대응하여 수용소 당국은 학살 시설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 제3 화장터는 폭발물로 일부 파괴되었고 기술 장비 일부는 다른 수용소로 운반하기 위해 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 기록을 태우고 인간의 죄를 뿌리는 등 대량 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살 작전의 규모로 인해 이를 완전히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을 때 그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터에 손상되지 않은 부분, 치과 발치 도구, 지클론 비켄, 그리고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 몇 톤이었죠. 생존자들의 증언과 구출된 행정문서와 함께 남아있는 이러한 물질적 유물을 통해 나치 대량 학살의 기술적, 조직적 정점을 나타낸 이 산업화된 죽음의 기계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증연구소, 나치 의학의 가장 변태적인 면, 죽음이 산업적 과정이 된 아우슈비츠 주변에서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원의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의 10번 블록과 비르케나우의 지정된 막사 내부에서 학문적으로 훈련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원칙을 자신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변형했습니다. 즉, 치료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체계적으로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10번 블록은 본캠프의 다른 벽돌 건물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평범한 외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부는 인간을 위한 실험실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관찰실, 기본적인 수술대, X선 장비, 실험 대상을 위한 격리 공간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일반적인 의학적 맥락에서라면 절대적인 윤리적 오류로 간주되었을 시술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수행한 의료진은 극단적인 광신자들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학문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의사 중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은 요제프 맹겔레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와 의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칼 클라우버그는 전쟁 전에 과학 논문을 발표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수용소의 수석 의사였던 에두아르트 비르츠는 S에 입대하기 전에 존경받는 농촌 의사로 일했습니다. 엄격한 과학적 훈련과 절대적인 도덕적 무관심이 결합되어 의학의 체계적 왜곡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행된 실험은 유전자 연구, 물리적 저항력 테스트, 대량 살균 방법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실험은 인종 이론의 사이비 과학적 검증부터 군사적 또는 인구학적 적용까지 나치 정권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맹겔레는 비교 연구에서 쌍둥이, 특히 남아 쌍둥이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확립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즉, 수송선이 경사로에 도착하면 그는 쌍둥이를 찾기 위해 직접 줄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식별한 후 연령이나 신체적 상태에 관계없이 일반 선발에서 제외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맹겔레의 동물원이라고 부르는 특별 막사에 수용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철저한 문서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정확한 인체 측정, 여러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촬영한 사진, 치과용 틀, 모든 신체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쌍둥이는 정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마취 없이 척추 천자를 했으며 방사선 보호 없이 반복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맹겔레는 외부적 신체적 특징과 내부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인종적 열등성의 유전적 표식을 찾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실험 중 가장 끔찍한 단계는 맹겔레가 비교 수술 절차를 지시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장기 제거, 교차 수정, 병원체 접종 등의 개입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대조군으로 활동했습니다. 한 명이 시술 중에 사망하면 두 번째 사람은 동시에 비교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독극물 주사를 통해 사망했습니다. 제거된 장기는 포르말린에 보관한 후 추가 분석을 위해 베를린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맹겔레의 연구실을 통과한 약 3,000명의 쌍둥이 중 겨우 2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적절한 마취 없이 시행된 수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형제자매가 상해를 입는 것을 보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맹겔레는 쌍둥이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선천적 신체적 기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는 외소증, 거대증, 이색증, 눈의 색깔이 다름이 있습니다. 난쟁이증을 앓은 예술가 가문인 오비츠 가문의 작품이 이 연구를 위해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들은 마취 없이 골수, 치아, 근육 조각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희귀한 표본으로서의 가치 덕분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다른 구역에서는 호르스트 슈만 박사가 방사선 살균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실험에는 수감자의 고환과 난소를 고농도의 X선에 노출시킨 후 생식선 조직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몇 분 동안 생식기의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X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출 후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서 슈만은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수술적으로 고환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종종 살균되지 않은 도구와 최소한의 마취로 수행되었으며 심각한 감염, 조직괴사,
통제할 수 없는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외부 방사선 화상, 만성 통증, 그리고 실제로 영구적인 불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량 불임 수술에 비해 인적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동시에 10번 블록에서는 칼 클라우버그가 비수술적 여성 불임 수술의 대체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자극성 화학물질을 자궁에 직접 주입하여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나팔관이 흉터를 남기고 막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취나 기본적인 무균 조건 없이 포르말데히드, 질산은 및 기타 가성 화합물을 조합하여 가압해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1943년 6월 클라우베르크는 예비 결과에 만족하며 힘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개발한 비외과적 불임 수술법은 사실상 완벽해졌습니다. 숙련된 의사 1명이 보조자 10명을 거느리고 하루에 1000명의 여성을 불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강제 불임 수술의 산업화는 인근 화장터에서 살인을 공장식 공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진행된 다른 실험은 인간의 신체적 지구력의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종종 군사적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탱크에 잠겨 저천증의 영향을 연구하고 차가운 물에서 격추된 독일 조종사에 대한 소생술을 시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극한 고도를 시뮬레이션한 감압실에 갇히고 공기색전증, 경련, 질식사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의사들은 이들의 지속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갈증 내성 검사를 위해 로마인 집단에게 화학적으로 처리된 해수만 마시게 한 결과 해수가 점진적으로 분해되어 치명적인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가스괴저, 전염성 간염 등 다양한 감염원에 대한 실험도 실시되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키고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질병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군 의무부대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환자의 임상적 냉정함은 기록된 고통의 현실과 대조됩니다. 정확한 전문 용어로 작성된 진료 보고서에는 천, 의식 수준, 혈액 검사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지만 피험자의 비명, 애원,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임상사진은 환자를 인간이 아닌 단순한 익명의 표본으로 묘사하여 병변, 기형 또는 병리학적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대상 선정은 명백히 인종적 기준을 따랐습니다. 유대인 집시, 슬라브족 포로들은 일회용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왜곡하여 이러한 치료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된 충성심이 독일 국민에 대한 것이며 인종적으로 열등한 개인의 고통은 독일 의학에 유용한 지식을 낳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의 참여로 책임이 개별 의사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SS 위생연구소, 제약회사 바이엘, IG 파벤의 일부, 그리고 다양한 대학병원이 샘플, 분석 또는 실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은 근본적으로 범죄적인 소송 절차에 과학적 정당성이라는 외양을 제공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리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사후 부검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심장에 페놀을 직접 치명적으로 주입하여 처형당했습니다. 전체 신체 또는 특정 장기는 추가 연구를 위해 독일 의료기관으로 보내졌으며 인간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춘 식별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치 관료의 꼼꼼함으로 인해 나중에 이러한 범죄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장비 요청, 정기보고서, 부서간 서신, 보관된 사진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에 따른 법정 절차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사 중 다수는 법의 심판을 피했습니다. 맹겔레는 남미로 도피하여 1979년까지 재판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클라우베르크는 소련에서 잠시 투옥된 후 1995년 체포되기 전까지 독일에서 다시 의료 활동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유산은 지속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불러일으킨다. 고문과 살인을 통해 얻은 지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지만 저천증이나 극한 생리학에 대한 일부 관찰 내용은 대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현대의학 문헌에 등장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제의학계는 인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개발하여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절대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요구사항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도 안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악몽, 만성불안, 평생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을 겪는 등 지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식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쌍둥이 생존자인 에바 모제스 코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회복의 길에 용서라는 급진적인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건이 결코 잊혀지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여성들, 강간당하고 구타당하고 잊혀짐. 1942년 3월 독일군의 명령이 떨어지고 채찍이 울리는 가운데 라펜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이송된 유대인 여성 999명이 비르케나우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몸을 약화시킨 그들은 아우슈비츠 여성 수용소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음을 알렸는데 그곳은 복합단지의 전반적인 공포가 특히 여성적인 차원을 띠는 공간이었다. 여성 수용구역은 원래 비르케나우의 비아 구역에 위치했는데 이곳은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구역으로 이론적으로는 약 2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가장 혼잡할 때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추가적인 철조망 울타리로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고 이를 통해 통제가 용이해지고 집단 간 소통이 차단되는 고립된 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비인도적 환경을 수용소 전체에서 겪었지만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특정 취약성을 겪었습니다. 월경용품이 전혀 없는 것도 쇠퇴의 한 형태였다. 공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초보적이었습니다. 넓은 강역에 수도꼭지가 달린 긴 시멘트 홈통으로 정해진 시간에 마실 수 없는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위생용품, 비누, 생리대가 전혀 없어서 특히 생리기간 동안에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구할 수 있는 헝겊 조각이나 종이를 이용해 임시방편을 만들곤 했는데 필연적으로 평생 동안 이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수색과 비인간화 과정은 모든 수감자에게 행해진 것과 유사했지만 특히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굴욕을 가하는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엄격한 유대교 여성들에게 문신은 영적인 침해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신체 변형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소의 행정 구조는 아우슈비츠의 일반적인 시스템을 반영했지만 고유한 특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SS 경비원이 감독했지만 1942년에 주로 여성 경비원인 아우프세 헤린넨에게 감독권이 넘어갔습니다. 아우프세 헤린넨은 독일 여성을 징집하여 복무하게 한 조직입니다. SS 대원들과 달리 이 경비병들은 사전에 정치적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수천 명의 수감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맡기 전에 불과 6주간의 훈련만 받았습니다. 일부 아우프세 헤린넨은 예외적인 잔인함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짐승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여성 수용소의 수석 감독관 마리아 만드,
마리아 만딜은 처벌에 구체적인 개선을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날카로운 자갈 위에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무거운 돌을 든 팔을 쓰러질 때까지 들어 올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겨우 20살이었던 이르마 그레세는 철사로 강화된 채찍을 사용하고 훈련된 개를 풀어 허약한 죄수들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감독하에 내부 행정은 수감자 관리들의 계층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블로크와 막사 책임자와 스투보와 구역 책임자는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노련한 수감자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들의 질서와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약간 더 많은 식량과 추가 의복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의도적인 내부 분열을 만들어냈고 피해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훼손했습니다. 여성 수감자도 남성과 동일한 노동 과제를 많이 수행했지만 일부 과제는 여성적 지위나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기술을 특별히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농촌 노동 체제에는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었으며 모두 만성 영양실조로 약해진 신체에 비례하지 않게 많은 신체적 부담을 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주변 밭에서 농사일을 하도록 배정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최소한의 배급량으로 연명하면서 오로지 SS를 위해 생산된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산업 코만도들은 인근 공장, 유니온 오르드난스 플랜트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12시간 교대로 탄약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작업에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도랑을 파고 변소를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으며 종종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적절한 보호복도 입지 않은 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내에서 모성애를 갖는 것은 이중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초기 선별 과정에서 임신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입원 후 임신이 확인된 사람들은 1944년 이전에 두 가지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강제 임신 중절 후 직장 복귀를 선택하거나 칼 클라우베르크나 요제프 맹겔레와 같은 의사의 감독해 의학 실험을 위해 선발되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이전에 수용소 내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대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출산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기본적인 위생 조치 없이 매우 원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출산 후 살아남으면 일반적으로 둘 다 가스실로 보내졌고 일부 문서화된 사례에서는 SS 의료진이 신생아를 독극물 주사로 죽이거나 익사시키기도 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힘러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수용소에서 태어난 일부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남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 17번 블록의 기초적인 보유권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들은 영양실조, 추위, 전염병 등으로 인해 몇 주 이상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여성 수감자에게 적용된 징계 제도에는 여성 정체성의 측면을 모욕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처벌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소한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처벌적 면도는 머리카락과 여성성 사이의 문화적 연관성을 이용했습니다. 강제 노출은 여성들이 캠프 중앙 광장에서 몇 시간 동안 알몸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때로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신체적 취약성과 겸손을 통제 메커니즘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우프스헤린넨이 가한 신체적 처벌은 특히 잔혹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종종 가슴, 생식기, 하복부 등 민감한 부위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생식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가혹한 경비원 중에는 개인화된 기술을 개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젊은 여성 수감자의 가슴을 특별히 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루퍼트는 쓰러질 때까지 힘든 체조를 억지로 했습니다.
후아나 보르만은 훈련된 독일 셰퍼드를 이용해 임의로 선택된 수감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체계적인 성폭행은 직접적인 폭력부터 제도적인 강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치의 인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지만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은 처벌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요 수용소 밖으로 이송되거나 노동을 하는 동안에 그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1회 설립된 강제 매춘 시설에 젊은 여성을 선발하는 일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여성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역효과를 낳는 인센티브로 특권층 수감자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습니다. 여성 분야 내 정기 선발은 특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약점, 질병 징후, 업무 불능 외에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의의 기준에 따라 미적으로 부적합하다, 고간주된 얼굴 흉터, 신체 비대칭, 피부 잡티 등은 종종 제거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삶에 걸맞지 않은 삶이라는 나치 개념의 왜곡된 미적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저항과 연대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시골 가족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부족한 식량을 공유하고 병을 앓는 동안 서로를 돌보고 중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여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이고 종종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구조는 잃어버린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조직적인 저항이 나타났다. 가장 잘 기록된 사례는 로자 로보타, 알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스타인, 에스터 바이블룸의 경우로 이들은 연방 군수품 공장에서 일하면서 옷자락에 숨기거나 임시 생리대에 싸서 소량의 화약을 밀수했습니다. 이 폭발물은 존 데르 코만도에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1944년 10월 화장터 사호를 파괴하는 반란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여성은 붙잡혀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1945년 1월 6일에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저항의 다른 형태로는 비밀 교육, 특히 폴란드 수감자들 사이에서 종교의식의 비밀스러운 실행, 예술적 창작 등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암기한 시, 구전으로 전해진 노래, 도난당한 자료에 그린 작은 그림은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환경 속에서도 인간성의 일부를 보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증언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도로 잔혹 행위를 정신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저항 행위, 즉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의를 구성합니다. 1945년 1월 붉은 군대가 접근하자 약 15,000명의 여성이 비르케나우에서 대피했습니다. 수년간의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약해진 채 적절한 거처도 없이 극한의 겨울 환경에서 행군을 강요당한 수천 명이 이 죽음의 행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약 2,000명의 여성들이 수용소에 버려졌고 소련군이 1월 27일에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여성 수용소는 홀로코스트의 광범위한 공포 속에서 특정한 장을 나타냅니다. 즉, 성적 취약성이 인종적, 정치적 박해와 교차하여 특정한 고통의 경험을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철조망을 통과한 약 20만 명의 여성 중 겨우 3만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인간의 고통의 깊이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존엄성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없애려고 시도한 방법. 1945년 1월 중순 동부전선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 사단은 나치 최고 사령부를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속도로 독일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적의 손에 온전히 넘어갈 경우의 결과를 알고 있던 하인리히 힘러는 수용소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게 될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1월 17일 눈보라가 내릴 듯한 무거운 하늘 아래
아우슈비츠의 SS 사령관은 수용소의 완전한 대피를 명령하는 공식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류 이전이 아니라 이중 목적의 작전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체계적인 학살의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고 수천 명의 수감자, 잠재적 증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행정기관은 즉시 이 대규모 대피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는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발된 수감자들로 구성된 팀은 무장한 감독해 행정문서를 파기하고 가스 처리 및 화장시설을 일부 해체하고 대량 학살의 물리적 증거를 지웠습니다. 수년 동안 끊임없이 연기를 내뿜던 화장터 굴뚝이 폭파되었습니다. 학살 시설의 파괴는 서둘러 이루어졌지만 대량 학살 작전의 규모로 인해 이를 완전히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물적 증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감자들의 대열이 대피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수감자 약 6만 7천 명 중 약 5만 8천 명이 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대피시켰습니다. 나머지 약 9천 명은 너무 아프거나 약해서 걸을 수 없었고 그들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1945년 1월 17일에서 21일 사이 폴란드의 겨울 한가운데서 기온이 자주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던 가운데 생존자들은 나중에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르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대열로 묶인 수감자들은 무장한 SS 경비원의 보호를 받으며 55에서 63km 떨어진 기차역까지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국 내의 다른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행군의 상황은 아마도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체계적 잔혹함을 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을 것이다. 가벼운 줄무늬 면제, 유니폼을 입고 코트나 적절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수감자들은 눈 덮인 길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식량 공급은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진이 시작될 때 빵 한 개만 받았는데 이는 며칠 동안 극심한 신체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SS 경비병들에게 전달된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지체하는 수감자, 지쳐 쓰러지는 수감자,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는 즉시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생존자와 이 기둥을 목격한 폴란드 민간인의 증언에 따르면 눈 속에 시체가 남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총살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치고 얼어붙는 고통스러운 조합보다는 빨리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대피 과정에서 약 1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뒤처지거나 저천증, 탈진, 영양실조가 합쳐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로스로젠,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 메르겐벨젠 등의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1495년 4월 5월에 연합군에 의해 최종 해방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피난민 행렬이 겨울 풍경을 가로지르면서 아우슈비츠는 점차 버려졌습니다. 마지막 SS 부대는 서둘러 파이를 파괴하고 남아있는 화장터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1945년 1월 23일 그들은 최종 검사를 실시한 후 서쪽으로 철수를 시작했으며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약 9,000명의 수감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어있는 수용소만 남겼습니다. 이 버려진 사람들, 대부분이 말기 환자였던 사람들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며칠을 살아남았습니다. 경비원도 없었지만 탈출하기에는 너무 허약했고 체계적인 식량도 없었지만 대피를 피해 숨어있던 수감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은 확실한 죽음과 믿기 어려워 보이는 해방 사이의 딜레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1월 27일 붉은 군대 제1우크라이나 전선의 제60군의 선발대가 마침내 아우슈비츠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중위 엘리자베타 그로모바를 포함하여 처음으로 들어간 소련군 병사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광경을 마주쳤다. 아우슈비츠 1호 수용소에 진입한 첫 번째 부대를 지휘했던 아나톨리 샤피로 소령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발견한 남녀노소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골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줄무늬 제복을 입고 있었고 며칠 동안 음식도 뜨거운 물도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비르케나우를 포함한 수용소 전역에서 군인들은 극도로 황폐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구의 시체가 막사 사이에 묻히지 않은 채 널려 있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너무 약해져서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일부는 장티푸스로 인한 쇼크나 선망 상태에 빠져서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조차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첫 번째 행동은 실용적이고 긴급했습니다. 군 의료대가 이전 행정 건물에 임시 야전 병원을 세웠습니다. 의료적 개입은 극도로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주방이 설치되었지만 극심한 배고픔을 느낀 많은 수감자들은 수년간의 굶주림으로 인해 일반 음식을 급격하게 섭취하면서 심각한 장,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 몇 주 만에 생존자 약 300명이 사망했는데 그들의 몸은 너무 약해져 치료를 받아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곧 보건 상황의 규모가 군사적 자원을 압도하게 되었다. 52행침과 주변 지역의 폴란드 민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 옷, 약품을 가져와 대응했지만 지속적인 반유대주의에 물든 지역 주민들이 유대인 생존자에게 지원을 거부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 작업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국가특별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군부대에 동행했습니다.